샘 올트먼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호기심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피부과 의사 어머니와 부동산 개발자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자란 그는 사립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수업을 골라 들으면서도 쉬는 시간마다 컴퓨터 선생님을 찾아가 AI가 과연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공지능에 대한 열의를 숨기지 않았다. 당시 인공지능은 SF 소설 속 개념에 불과했지만 샘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는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탐독하며 스스로 학습을 이어갔다. 결국 그는 하버드와 스탠퍼드 양쪽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기술 혁신과 창업을 장려하는 스탠퍼드를 선택해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교 2년 차에 돌연 중퇴를 결심한다. 수업 한두 개를 더 듣는 것보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는 깨달음이 그를 움직였고 종이 한 장에 인공지능 핵에너지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적어 미래 계획을 명확히 했다. 마침 미국 의회가 휴대폰 위치 추적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샘은 위치 정보가 곧 새로운 데이터 권력이라 판단. 친구들과 함께 루프트라는 위치 기반 SNS 서비스 구상을 시작했다. 누군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이 서비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화려했지만 이동통신사와의 협약 없이는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해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샘의 과도한 자신감은 오히려 무기가 되었다. 서비스 개발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대학 주최 사업 모델 경진대회에 참가해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이 친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직접 연락해 이동통신사 인맥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폴 그레이엄이 설립한 스타트업 투자사 Y 콤비네이터의 샘을 추천한 것도 바로 이 강렬한 확신 덕분이었다. 3분간의 대화로 샘의 묘한 매력에 빠진 폴 그레이엄은 빌 게이츠가 19살 때 받았을 느낌이라며 그를 멘토링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만남은 샘에게 평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Y 콤비네이터 합류 후에도 샘의 성공 공식은 변함없었다. 투자자를 만날 때마다 수익 예상치를 수백만 달러가 아닌 수십억 달러 단위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고 덕분에 나앤드 세콰이아 같은 벤처 캐피털로부터 500만 달러의 초기 투자를 유치한다. 그러나 실제 루프트 서비스가 출시된 뒤 상황은 급변했다. 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기본 앱이 될 거라 장담했던 샘은 사용자 10명 중 7명이 몇 번 써보고는 앱을 삭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남의 위치는 궁금하지만 내 위치는 공유하기 싫다는 프라이버시 우려가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기술적 과제도 만만치 않았다. 각 통신사와 개별 인터페이스 계약을 맺고 허가를 받아야만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서비스 출시 직후 트위터와 포스퀘어 같은 경쟁자가 우후쪽순 등장하며 루프트의 방향성을 흔들었다. 특히 포스퀘어는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에만 위치를 공유하도록 설계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이용자들을 사로잡았고 루프트는 시장에서 빠르게 밀려났다. 대학 중퇴를 무릅쓰고 전념했던 사업이 처참히 실패하자 샘은 깊은 시리에 빠졌지만 곧 폴 그레이엄으로부터 Y 콤비네이터 대표직 제안을 받으며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된다. 사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느냐는 동료들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폴 그레이엄은 샘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스타트업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다. 며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이때부터 샘 올트먼은 Y 콤비네이터를 이끌며 테크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꾀했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눈을 돌렸다. AI 기술이 인류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할지 아니면 파괴적 힘이 될지는 이 시점에서 결정된다. 는 신념을 바탕으로 샘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인공지능 개발에 쏟아붓기로 결심한다. 샘 올트먼이 Y 콤비네이터 대표로 자리 잡은 것은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멘토링을 통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찾던 그는 2015년 무렵 비전문가들이 AI 무분별 개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알파고가 프로바둑 기사판 후위를 꺾은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바둑 한 판일 뿐이라 치부했는데 샘은 AI는 우리 일상의 모든 콘텐츠를 가짜로 채워버릴 것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 경고했다. 정부와 기업들이 기술 경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정작 AI 안전성과 윤리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는 AI 개발이 멈출 수 없다면 최소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기술을 특정 기업에 독점시키지 않고 전 세계가 함께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 연구기관을 만들기로 마음먹는다. 이에 일론 머스크를 찾아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시간 내주면 AI 안전성 워크숍을 열어달라고 간청했고, 머스크는 흔쾌히 동참을 약속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공동으로 오픈AI를 설립했다. 오픈AI는 초기부터 인류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AI 개발을 미션으로 내걸었다. 학계와 기업의 경계를 허물고 우수한 연구자들을 모은 덕분에 재능 있는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샘은 이 과정을 진두지휘하며 연구 방향과 자금 조달을 조율했다. 하지만 회사를 비영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와 인재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폴 그레이엄은 샘이 비영리 구조를 택한 것은 미션 때문이 아니라 Y 콤비네이터 대표였기에 또 하나의 영리 회사를 설립할 수 없던 제약 때문이라며 속내를 폭로하기도 했다. 결국 2019년 말 오픈AI는 캡드 프라핏 모델을 도입해 제한된 수익을 허용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적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한 이윤 추구로 인한 윤리적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설계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진정한 비영리 연구 목표가 왜곡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오픈AI가 영리화한다면 테슬라에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샘과 머스크 사이에는 미묘한 간극이 생겼고, 머스크는 2018년을 끝으로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회사는 곧바로 대규모 인재 영입과 연구 라인 확장을 시작했고, GPT 계열 언어 모델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샘 올트먼은 AI는 더 이상 연구실 수준의 성과가 아니다. 시장에 내놔야 그 힘을 알 수 있다. 며 GPT-3를 잇따라 공개했고, 특히 2020년 말 발표된 GPT-3는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글을 생성하는 능력은 기업과 개발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곧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쏟아졌다. 그러나 성공 뒤에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GPT-3 베타 테스트 과정에서 아동성애를 묘사하는 텍스트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면서 GPT가 관련 내용을 생성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리 담당 임원들은 모델 안정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샘은 속도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내부 권고를 뿌리치고 시장 출시를 강행했다. 그는 경쟁 기업보다 먼저 내놓는 것이 AI 주도권을 쥐는 길이라 믿었고, 오픈AI의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2023년 분수령이 된 사건이 발생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GPT 기반 서비스들이 대중에게 본격 제공되면서 회사 내부에서는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급기야 이사회 일부는 샘 올트먼이 시장 확대에만 집착해 본연의 비전과 어긋난다고 보고 그를 해임하기로 결의한다. 2023년 11월 직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비상이사회가 열렸고, 샘은 돌연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당시 샘 올트먼은 라스베이거스에서 F1 경기를 관람하며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 호텔방에서 해고 소식을 접했다. 오픈AI 이사회는 일관된 소통 부재와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샘의 정치적 야망이 본업을 흔들었다거나 그가 개인 펀드를 운용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설이 돌며 회사는 술렁였다. 헬렌 톨너 AI 이사회 의장은 테드 AI 쇼에 출연해 샘은 출시 사실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고, 모델 운영 과정에서도 임원들과 소통을 회피해 신뢰를 잃었다고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곧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MS 경영진은 샘 없이 오픈AI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복귀를 강력히 요구했고, 다수의 연구자와 엔지니어들도 샘이 없으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한다. 결국 회사는 무게추를 직원 쪽으로 기울여 샘 올트먼의 복귀를 결정한다. 그는 해고 12일 만에 CEO로 돌아왔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이사들을 전원 교체하며 이사회를 재편했다. 샘이 복귀한 뒤 곧바로 회사는 기업 가치 극대화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2023년 7월
그의 또 다른 야심작인 월드코인, 월코행, 베타 버전이 공개되었다. 월드코인은 인간만의 고유한 생체정보 홍채 스캔을 통해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하고 무차별적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는 프로젝트였다. 인류 모두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매력적이었지만 사용자들은 홍채라는 민감한 생체 정보를 왜 내줘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 미 중앙정보국 CIA 보안 컨설턴트 에드워드 스노든은 생체 정보를 기업에 맡기는 순간 개인의 삶은 완전히 노출된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날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0 소액으로 내 홍채가 다크웹에 팔릴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었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월드코인 운영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샘은 이에 월드코인은 자본주의가 AI로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험이라며 국경 없는 기본소득 모델로서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여러 조사국의 제재가 잇따르자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샘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데이터 암호화와 개인화 장치를 서버 밖으로 철저히 차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홍채 스캔을 거부한 사용자들이 다수였다. 월드코인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으로는 AI 세상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찬사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전초라는 비난을 받으며 샘 올트먼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과연 그의 비밀 노트에 담긴 계획들은 인류에게 혜택을 안길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논란을 낳으며 좌초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 샘 올트먼은 월드코인의 난항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때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월드 아이디와 홍채 스캔 데이터를 완전 분리 저장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중앙 서버 방식이 아니라 블록체인 분산 저장 방식을 활용해 데이터 접근을 완전히 투명화한다는 계획이었다. 동시에 기본소득 지급 조건을 강화해 홍채 스캔을 대체할 수 있는 얼굴 인식과 목소리 인증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역시 숙제였다. 얼굴 인식과 목소리 인증은 홍채보다 보안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블록체인 분산 저장 기술은 속도와 비용 문제가 뒤따랐다. 게다가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기에 기술적 대안을 제시해도 정책적 허들이 여전히 높았다. 샘 올트먼은 기술만큼 정책적 합의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그의 성격상 정면 돌파를 멈추지는 않았다. 월드코인 재단을 설립해 비영리 기구로 전환하고 각국 정부와 협력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같은 시기 오픈 AI 내부에서도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다. 샘 올트먼이 월드코인 프로젝트에 쏟는 시간과 자원을 두고 AI 연구 본연의 목표를 희생하고 있다는 반발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연구진 사이에서는 GPT-4와 차세대 모델 개발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샘은 월드코인은 AI 개발의 사회적 책임을 실험하는 필수 과정이라며 내부 회의에서 수없이 해명했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결국 일부 핵심 연구자가 팀을 이탈해 별도 AI 스타트업을 창업하기에 이르렀고 오픈 AI는 한때 탈동 주식 리스크에 직면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샘 올트먼은 2024년 초 사내 컨퍼런스를 열어 AI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AI 기술은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하며 열린 커뮤니티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픈 AI 코어 모델을 완전 오픈소스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다른 테크 대기업들은 보수적으로 모델을 관리하는 반면 오픈 AI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학계와 개발자 커뮤니티는 드디어 AI 연구의 벽이 허물어졌다며 환호했지만 동시에 악용 사례가 걱정된다는 경고도 잇따랐다. 오픈소스 전환 이후 수개월간
수많은 개발자와 연구자가 오픈 AI 모델을 활용해 창업과 연구에 나섰다. 의료 영상 진단, 기후 예측, 언어 치료 보조 도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났고, 오픈 AI는 다시금 AI 업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샘 올트먼은 이를 두고 사람들이 AI를 두려워할 때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면 공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오픈소스는 통제 불가능성의 다른 이름이라는 비판도 거세졌다. 일부 해커그룹이 모델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대량 생성하거나 금융시장 조작에 활용한다는 사례가 보도되며 오픈 AI의 책임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샘 올트먼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2024년 중반, 미 하원 AI 책임 및 규제 특별위원회가 열렸고, 샘은 증인으로 출석해 AI 발전을 멈출 수는 없지만 반드시 윤리 기준과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AI 시스템에는 사람 우선 원칙, 휴먼 인 더 룹을 적용해 중요한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이 주장은 다수 의원의 지지를 얻어 곧바로 초안 법안에 반영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AI 안전규제법을 제정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샘 올트먼은 AI 정책 분야의 리더로 떠올랐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멈추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샘 올트먼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유리한 규제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정치권에서는 테크 기업의 로비가 AI 규제를 좌우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비난했다. 오픈 AI 주가는 단기 급등락을 반복했고,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조차 운영이 제한되었다. 샘 올트먼은 이 시기에 자신의 비밀 노트를 다시 꺼내들었다. 수년 전 대학 캠퍼스에 남겼던 손때 묻은 메모, 인공지능 핵에너지 교육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복귀하며 자신이 처음 품었던 목표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의 일환으로 그는 2024년 말 AI 에너지 교육 연합 포럼을 조직했다. 이 포럼에는 전 세계 과학자와 에너지 전문가, 교육정책 모더레이터들이 참가해 AI를 활용한 지속가능 에너지 솔루션과 디지털 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한 AI 기반 태양광 발전 최적화 프로젝트와 온라인 무료 교육 플랫폼 오픈 클래스룸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다. 샘 올트먼은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자신이 추구했던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재가동했다. 현재 샘 올트먼은 다시금 세 가지 키워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월드코인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계속 보강하며 기본소득 실험을 이어가고 있고, 오픈 AI는 오픈소스 모델의 책임있는 활용 가이드라인을 세계 표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포럼을 통해서는 AI 기반 에너지 교육 프로젝트를 확장해 기술의 혜택이 전 지구적 불평등 해소로 이어지게 만들려는 비전을 실현 중이다. 과연 샘 올트먼의 비밀 노트에 담긴 아이디어들은 인류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회의감으로 귀결될 것인가? 그는 여전히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혁신은 없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한 테크업계 리더의 이야기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